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우선 매수권 행사인데요. 피해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도 우선 매수권을 줘서 먼저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시 그 피해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공사 LH가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짚어보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MBC의 양효걸 기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해드린 내용 중에 정정할 게 하나 좀 있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애플 통장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애플 통장의 저축 한도가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2만 5천 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보니 25만 불,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이 점 정정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양효걸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네.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내놨고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당정협의가 주말 내내 있었고요. 여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그동안 나왔던 우선 매수권,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분에게 경매에서 우선권을 줘서 이제는 세입자 신분이 아닌 집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 이 집주인이 되면 뭐 자기 집이니까 쫓겨날 위험이 당연히 없겠죠. 예. 기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기가 살던 집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도 깎아주고요. 만약에 낙찰받을 돈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길게 그리고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세입자 돈으로 그 집을 사긴 사야 된다, 피해자가. 네, 돈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가운데 나는 집주인이 될 생각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유 있는 분이라도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셨겠죠. 네.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토지주택공사 LH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LH가 경매에서 이 물건을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이 집을 기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LH가 소유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매 과정에서 LH가 끼어들어서 주택을 인수하고 세입자를 내쫓지 않는 착한 집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긴 기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된 집은 경매로 안 넘길 수는 없고, 네. 이제 선순위로 대출해주는 은행 같은 게 있을 테니까, 네. 경매로는 넘겨야 되는데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분이 그냥 제3의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분이 쫓겨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세입자, 피해자죠. 피해자한테 본인이 낙찰 받으시려면 낙찰 받으십시오.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LH가 낙찰 받아서 네. 그 영구히 임대주택으로 쓴다. 네. 그리고 그분한테 빌려준다 이거죠. 네.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공짜는 아니고 다른 분한테 빌려줬을 그 가격에.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 LH를 통해서 하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 LH가 그동안 이제 마련해놨던 이제 그 예산이 있죠. 그래서 예. 공공 임대, 그러니까 LH 매입 임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도 좀 문제가 됐었고, 뭐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 이러면서 문제가 된 그 이제 제도인데,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나 이미 분양된 주택을 사들여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실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안 그래도 하고 있었던 거다 이거죠.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 구제에 좀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긴 있지만, 정부에서 올해 계획해둔 매입 임대주택 물량이 2만 6천 가구가 있고요, 이미. 예. 그다음에 지자체 물량까지 9천 호를 더하면 모두 3만 5천 가구를 살 여력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이제 7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 정부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번 전세 사기 피해 구제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특별법이 시행되면은
LH가 문제가 된 집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시 중단된 경매가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임대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존의 LH 매입 임대 제도에 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시세 한 30에서 50% 수준으로 굉장히 싸게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LH가 사들이면 어차피 사들일 거였으니까 네.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그 집을 사들여서 네. 피해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었다는 건 수요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니 네. 그거를 피해자에게 빌려주겠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시세보다는 많이 싸니까 일단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이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여기 들어갔을 수 있는 분이 못 들어가겠네요.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조 5천억 예산을 해놓은 게 대부분 이제 그 역세권이나 좀 보기 좋은데 이제 임대를 주택을 사서 뭐 청년들이나 이런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한테 이제 원래는 매입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분들 구제로 쓰이면 이제 그분들이 돌아갈 그분들이 못 매입 임대 주택이 없어지는 거죠. 네. 순서대로 어려운 순서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른바 빠른 번호표를 따로 주겠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있고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하면 그러게요.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겠군요. 네, 이 일단 세입자들에게는 맞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예. 민주당에서는 공공 매입 방식을 하자. 네. 좀 더 정부가 돈을 좀 넣어라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정부와 여당 해결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일부를 떼이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금전적 피해는 보전해주지 않는 방식인데 다만 이제 추가로 빚을 내거나 공공임대로 돌려서라도 거리에 나앉는 것만큼은 막겠다 이런 거고요. 그게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의 내용이고 야당이 내놓은 방식,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일단 피해를 공식적인 자금으로 메워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조금은 보전해줘야 된다. 이 일부는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꺼낸 게 공공 매입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재원으로 그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 있고요. 공공이 집주인이 되는 방식.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권리. 그러니까 즉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원으로 그 집을 사들이는 방식은 조금 전에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가는 LH가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그 집을 산다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에게 빌려준다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공 매입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공적 자금은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매입이 바로 연결되는 건 임대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의 돈으로 매입을 했을 때는 선순위 채권자들 일단 변제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경매로 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LH처럼 이제 매입 임대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공 재원을 투입한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내버려두면 다른 제3자가 낙찰받을 텐데 그러면 세입자는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받고 안 그러면 쫓겨나는 건데 뭐 돌려받더라도 쫓겨나게 될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식은 공공 매입을 하면 경매에서 그 공공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이 일부, 그러니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전부 다 떼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후하게 낙찰을 받아주라 그 말인 것 같네요. 내버려 둬도 제값에 낙찰되는 거라면 굳이 정부 보고 낙찰 받으라고 할 건 없는데 아무래도 2억짜리 집인데 한 3억 써서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더 쓰면 그 돈이 결국 세입자한테 가지 않겠느냐 피해자에게. 맞습니다. 그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이 떠안는 방식인데 일단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일단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공이 사면 이 세입자들은 돈 받고 그 채권을 파는 거니까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공은 이제 그 채권으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상황은 집주인이 파산한 상태여서 이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결국 공공이 손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일종의 IMF 때 공적 자금 투입해서 정부가 은행의 부실 채권 인수해서 은행은 살리고 나중에 정부가 그 돈을 이제 기업으로부터 받아내는 것하고 같은 구조인 거죠. 그때도 못 받았죠. IMF 때도. 회수율이 상당히 당연히 못 받았겠죠. 망한 회사 그럼 채권이니까. 그건 이제 회생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일종의 그렇군요. 이건 그러니까 세입자 대신 정부가 좀 피해를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일 텐데. 맞습니다. 뭐 이 방식 아니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할 방법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사기 피해가 있을 때 나라에서 항상 그럼 출동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나 일반 사기나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는 네. 잘못하면 거리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큰데 맞습니다. 금액이 큰 사기는 다 그럼 정부가 보전하냐? 그렇죠.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고의성, 그러니까 일부러 아예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워낙 많은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성이 분명하죠. 근데 다른 중소규모의 전세 사태는 과연 그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똑같이 전세금 못 돌려받았는데 네. 사기꾼 집에 전세 살았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네. 그냥 일반인 집에 전세 살았다가 그분이 집값 떨어지는 바람에 못 돌려주는 분들은 네. 그냥 원칙대로 하고 이것도 좀 형평성 안 맞는다는 얘기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전세가는 사실 2년 또는 4년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에 매매가는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금세 뒤집힐 수가 있죠. 하락장에서. 근데 전세 사기로 신고된 경우에 만약에 집주인이 나도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 이 본인도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 구제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게다가 이제 피해 구제 제도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예상이 퍼지면서 우선 매수권 제도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대금을 높여서 부르려는 움직임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은 경매에서 정해진 낙찰가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예. 낙찰가를 조정하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괜히 비싸게 낙찰 받아 놓는다 이거죠. 어차피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선순위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낙찰가가 조금이라도 낮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임에도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입찰 대금이 올라가서 아주 높은 가격에 공공에 팔리면 그만큼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경매 세력에 의해서 입찰가를 고의로 높여 부르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그 집 집주인에게 한 1억쯤 빌려줬다가 떼어서 경매로 넘긴 분들은 네. 시가는 한 7, 8천밖에 안 되는 집이다 하더라도 네. 한 1억 2천 불러서 낙찰 받아 놓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선순위 채권은 온전히 보전이 되니까 그 집을 누군가가 우선 매수를 하든 결국은 내버려 두면 LH라도 사지 않겠느냐 그 가격에. 그렇죠.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사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매수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유찰이 없는 낙찰이 그 경매가 되는 피해자가 우선 매수 안 하면 LH라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팔리는 건데 비싼 값에 팔려서 선순위 채권이라도 보전하자 이런 계산인 겁니다. 또 그런 머리 굴리시는 분들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좀 구제 안 할 수도 없고 네.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주자니 참 이런저런 답이 없네요. 네.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그 기준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세심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힘들어지고 가난해진 분들은 사회 안전망이 돕고 그 사유가 전세 사기든 그 무엇이든 간에 골고루 다 돕기로 하면 이런 일 벌어져도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 안전망에서 구제를 받으시겠거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촘촘하지 못하니까 매번 일 벌어질 때마다 그분들 따로 돕는 법을 만들어야 되니. 네. 알겠습니다. 안승찬 기자님, 예. 유럽에서 코인 규제 법안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마켓인 크립토 에셋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 앞글자를 따서 미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가상자산 시장법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만 뭐 법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예 못하게 할 거냐? 뭐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허용은 하되 뭔가 체계적인 근거법을 만들어서 규제 영역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 있었고 예. 유럽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가상자산 관련 종합 근거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마켓 인 크립토 에셋의 앞자를 따서 미카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일단 미카법이라고 예. 부르자. 일단 그 법이 나왔는데. 예. 일단 이번에 이 미카법은 어떤 코인이냐에 따라 규제 수준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규제가 높은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가격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코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달러라든가 기존에 통화하고 교환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한 코인인데 카지노 칩 같은 거죠. 이 칩 그렇습니다. 하나 갖고 오면 이거 10,000원짜리 칩인데 네. 나오실 때 언제든지 이 칩이 있으면 10,000원이랑 바꿔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한 개가 1달러하고 같은 가치가 되고 언제든지 1달러랑 바꿔주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한 회사가 그 코인만큼 현재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고객한테 받은 돈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이제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은행도 예금 받아서 그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고 막 대출로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예. 코인 회사가 과연 발행한 코인만큼 달러를 다 가지고 있겠느냐. 예. 그런 의구심이 사실 많았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통과된 미카법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이든지 예. 아니면 당국에서 별도로 인가를 받은 업체만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딱 제한을 엄격하게 해놨고 특히나 지급준비금 100%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해놨습니다. 고객 받은 돈은 꼭 쥐고 있어라. 반드시 쥐고 있어라. 중간에 어디다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건데 말이죠. 그동안 이런 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칩 그 고객한테 바꿔주고 난 다음에 고객이 새벽에 나올 거니까 예. 나는 2시에 이걸로 편의점 가서 일단 라면을 사 먹자.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동안 없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예. 권도영 씨가 만든 테라의 경우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왜 발행한 코인만큼 실제 달러를 쌓아놓은 방식이 아니고 예. 뭐 테라하고 쌍둥이 코인이 루나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이 두 개는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 근데 루나는 우리가 알아서 가격 안 떨어지게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테라도 가격이 유지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는데 딱 들어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쪽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시스템이 붕괴돼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테라도 루나가 무너지면서 테라까지 와르르 무너진 경우인데 테라 루나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돈은 우리가 따로 다르게 쓸 건데 네. 그래도 이 가격은 유지되니까 걱정 마세요.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이 돈 씁니다라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미카법에 따라서는 테라 같은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불법이 되는 거니까 예. 뭐 스테이블 코인의 취지 자체가 이제 화폐를 좀 대체하겠다고 만든 코인이라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뭐 심플하고 당연합니다만 그런 규제를 하기로 했고 예. 우리가 관심 많이 갖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유명한 코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가 없습니까? 조금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미카법에 보면 네. 코인을 발행한 발행자는 백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만약에 공시된 백서하고 실제 내용이 다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또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유럽 내 법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테라처럼 뭐 해외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 만들어서 국내에서 거래하면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왜 애매하냐 하면 공시가 잘 됐는지 심사하는 기능도 없고 예.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자산의 문제는 발행자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시할 사람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 입장에서는 왜 비트코인은 납두고 우리한테만 공시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좀 궁색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미카에서 보면 나머지 코인들은 코인에 대한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게 없는지 규제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라이센스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예. 또 은행 관리하듯이 뭐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자 돈을 별도로 계좌에 잘 빼놨는지 뭐 투자자 관련 보호 장치들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관리 감독 받게 되고요. 거래소도 심사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거래소 사업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를 한다든가 시세 수작 이런 게 드러나면 연간 매출액의 한 3%까지 벌금도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이번 미카법 관리에서 좀 특이한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뭐 컴퓨터로 채굴 하면 코인은 보상받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거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데 전기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런 코인은 아예 채굴하는 방식의 코인은 아예 거래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 채굴 자체가 나쁘다. 너무한다는 중간에 왜 전기를 저런 데 쓰느냐 이거죠. 너무 중간에 좀 항의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그럼 가능은 하도록 한데 대신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리포트를 내라. 이런 식으로 순화가 됐는데 나쁜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근데 비트코인은 또 리포트할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탈중앙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채굴 방식을 쓰는 코인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일정 수준의 거래를 제한한다 이런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거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일단 한국은행하고 금감원이 네. 공동으로 관리를 좀 해보자 하는 수준으로는 합의는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문제는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그거 상장시키고 돈 빼먹고 그냥 튀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규제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양이네요. 아직 그 발행과 관련돼서는 상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고 최소한의 내부 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하기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고 아마 다음 주쯤 조금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오동현 씨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줄인다고 감산을 한다고 하던데 반도체 공장은 365일 24시간 계속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생산량을 혹시 줄이고 싶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제품의 양, 생산되는 제품의 양을 좀 줄이고 싶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쓰이는 게 생산 라인 보수입니다. 어차피 주기적으로 라인 보수는 해야 되는데 좀 당겨서 하면 수리도 하고 그러느라고 생산량도 그 사이에 좀 줄고 그렇게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좀 재밌는데 평소에 시도하려고는 했는데 못했던 연구 개발 리서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는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면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어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실제 반도체가 잘 나올 때까지 관찰해서 보려면 그 라인 한 바퀴 쭉 도는데 거의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무슨 실험을 해보려고 해도 한 번 하는데 석 달 걸리니까 1년 내내 실험해도 4번밖에 못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기술 개발이 더디고 어려운 건데 그런데 요즘처럼 반도체 재고가 많이 남아서 감산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용 웨이퍼 대신에 연구를 위한 연구용 웨이퍼를 넣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합니다. 이게 원래 평소에 시간 나면 해봐야지 하던 건데 그런 걸로 이제 이런저런 실습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반도체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산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평소에는 잘 안 쓰던 이제 최첨단 미세 공정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시도는 해보려고 했던 건데 잘 안 하던 미세 공정이라서 반도체 라인에서는 불량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감산이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해보려고 했던 공정인데 좀 여유 있을 때 시도를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감산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아예 웨이퍼 투입량 자체를 줄여서 생산되는 반도체 양을 줄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반도체 공장에서는 미래에 나중에 해보려고 했던 걸 앞당겨서 하는 식으로 반도체 생산을 줄입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친절한 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